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16에서 21번 지문 복합 지문이거든. 한번 해볼게. 1문단이야.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공리란, 여기 공리의 실천에서 이제 공리가 뭔지 뜻을 알려주는 거거든.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그렇다면 여기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행복이 뭐냐?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이익과 효용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것이겠지. 다시 말해주고 있어.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공리의 극대화, 고통 없애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걸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라고 본다는 거야. 여기서의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쾌락도 들어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쾌락,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공리주의부터 정리를 옆에다 좀 해줄게. 1번 공리주의 이렇게 써주고, 공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리의 실천,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최대 행복을 얻는 것, 요것을 공리주의의 원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공리가 뭔지가 나와 있지. 공리의 정의 뭐였어? 이익이나 효용, 이게 공리인 거야. 그리고 최대 행복에서 행복이란 공리의 극대화, 공리의 극대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리가 이익이었으니까 이익의 극대화, 이익이나 효용의 극대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또 다시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됐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거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함께 고려하는 거래. 요렇게.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자, 이 문단 가볼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밀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이 사람이 이제 공리주의로 되게 유명한데 그 밀이라는 사람의 이전의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아까 쾌락이라는 게 이제 행복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쾌락이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그 쾌락이 어디서 왔든 간에 다 질적으로 같다는 거야.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이 말 이해되니? 어떤 쾌락이든 다 질이 똑같으니까 양이 크면 쾌락이 큰 거야. 행복이 큰 거지. 이런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 쾌락을 두 개로 나눠준 거 보이니?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있고 정신적 쾌락이 있어.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말이 뭐야? 동질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랑 정신적 쾌락이 질이 똑같다고 생각이 좀 잘 안 들잖아. 왠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이 두 개가 질이 똑같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런데 이 의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얘들아, 이 말 이해돼? 만약에 모든 쾌락이 질이 다 똑같잖아? 그러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잘 느끼면 그것의 양이 많을수록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동물이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거고,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 이 최대 행복의 추구가 공리주의에서 추구하는 건데,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대. 상호 충돌이 되는 거야.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이기심, 이 두 개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이기심을 발현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비판도 있었다. 여기까지가 밀 이전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이것에 대해서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 비판의 것들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 3문단부터는 아마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지. 그러면 이 글은 얘들아, 밀 이전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밀의 공리주의를 봐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나는 2번 한 다음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를 정리해 줄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 자, 1번. 1번은 뭐냐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쾌락은 측정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쾌락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눠준 거 기억나니?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쾌락, 즉 감각적 쾌락 혹은 육체적 쾌락.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요게 있었어. 그 다음에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요 두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질적이다. 질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다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구하는 것은 양적 쾌락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질이 같기 때문에 그냥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쾌락은 양 차이만 난다. 그러면 쾌락이 높을수록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쾌락이든 높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회는 그러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비판을 받았거든. 비판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지. 여기에서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을 받았거든. 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쾌락이 종류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질이 다 똑같으니까, 종류는 아니고 쾌락의 질이 다 똑같으니까 누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야? 동물. 감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천박한 돼지의 철학, 이렇게 비판을 받고, 또 하나는 최대 행복의 추구와 무엇이 인간의 이기심, 요 두 개가 상충한다는 거야. 너 이 상충이라는 말 알아? 상호 충돌된다라는 거야. 요 두 개가 상충이 됨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랑 그 다음에 내가 더 그냥 좋았으면 좋겠는 이기심,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아. 둘 중에 하나만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 그럼 이기심을 택할 가능성이 큰 거지. 왜냐면 얘는 이제 본성이라고 나오니까. 내가 더 나만을 좋게 하고 싶은 어떤 이기심. 그래서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다. 까지가 밀 이전의 공리주의였어. 3문단 볼게. 밀은, 이번엔 밀이야.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이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랑 되게 다르다. 아까 밀 이전은 양적 쾌락주의였지. 근데 밀은 질적 쾌락주의. 아, 쾌락 자체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 질이 낮아. 그리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 좀 질이 높아. 그리고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질이 높다는 거지. 동물과 달리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 고급 쾌락은, 정신적 쾌락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 동물은 못하니까 인간은 이 고급 쾌락을 추구해. 그래서 품위를 높여. 그리고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밀의 공리주의인 거지. 차이점이 이해가 되니? 3번. 3번을 조금 밑에다 쓸게. 여기 2번 밑에다 하나 더 쓸게. 이따 생기거든. 3번 밀의 공리주의. 1번 가장 큰 차이점. 질적 쾌락주의. 이게 가장 크지. 질적 쾌락주의라는 건 뭐냐면 쾌락의 질은 차이가 있다. 동질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이랑 정신적인 쾌락이 있을 때 무엇이 감각적은 저급이고 정신적이 고급 쾌락이다. 질이 높다는 거지. 따라서 이 정신적 쾌락이 바람직하고, 얘가 좀 더 바람직하고, 감각적 쾌락에 비해 바람직하고 가치도 있고 우월성도 지닌다.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3번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 즉 다시 얘기하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인간 행복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오직 여기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된다. 요게 밀의 입장. 됐지? 4문단 볼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아까 이 얘기 했었지? 최대 행복의 추구랑 이기심, 이 두 가지가 상충할 때 법률이나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나 여기 더 나온 거야. 여기 5번에 한번 써보자. 2번에 5번. 이게 지금 일단 쓸까? 외적 제재부터 한번 쓸게. 외적 제재는 뭐냐면 법률이나 법이나 여론,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이것을 통해서 이기심,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 이건 요 얘기하는 거겠지. 최대 행복의 추구랑 인간의 이기심이 상충할 때 외적 제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충됐을 때는 법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이 이기심을 발현하지 않고 최대 행복의 추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다시 글로 갈게.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아이고야, 잠시만. 미안해.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뭔데? 이 외적 제재. 외적 제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가능은 해. 법적인 제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맞지? 외적 제재니까 자발적은 아니야.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밀은 양심을 가져온 거야. 이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에 찔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이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밀은 얘기한 거야.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온 거냐면 일단 이 양심은 사회적 감정,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 있대. 이 사회 구성원들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플러스 교육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교육도 받고 외적 제재, 법이나 여론 같은 외적 제재, 이런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 길러진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기심이지. 이기심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5문단까지 마저 읽을게.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얘들아, 후생이 뭐였어? 그 어떤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 구성원의 행복,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자, 여기 봐봐. 외적 제재도 필요하고 내적 제재도 필요하고 둘 다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해서 사회 구성원의 어떤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하면서 밀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서 마치고 있는 거야. 자, 이해됐니? 마저 정리할게. 밀의 공리주의 4번이야. 4번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기서 외적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외적 제재 자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은 하다 그랬지. 외적 제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을 제어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 해결은 할 수 있어. 가능은 하지만 자발적이진 않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진 않아. 하지만 가능은 해. 그렇기 때문에 5번 내적 제재. 내적 제재인 양심을 밀은 말해준 거야. 이 양심을 강조했는데 이 양심이 뭐냐면 양심의 정의를 좀 써줬지.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도덕적인 의무감. 그래서 무언가 이 양심에 찔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마음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고통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양심이 되는 건데, 얘는 양심은 이렇게 한번 써보자. 타고난 사회적 감정, 여기부터 쓸까? 타고난 사회적 감정. 일단 타고났는데 여기에다가 교육과
외적 제재. 이것을 통해서 양심이 길러진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 이 내적 제재인 양심을 통해서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어. 자기 이익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추구하는 태도야. 얘를 극복할 수 있고 결국에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기심을 극복하니까.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얘들아, 근데 이게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최대 행복이 자기만의 행복이 아니어서 그래. 이게 지금 개인과 사회의 모두의 행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도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행복까지 다 들어가야 돼서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공리주의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을 때 나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이기심이 발현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충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나만을 위하는, 나만의 이익을 위하는 지향성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다, 나하고 사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최대 행복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미래공리주의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겠어? 질적쾌락주의. 아까 밀 이전하고는 양이랑 질이 달랐지. 얘는 양적쾌락주의, 얘는 질적쾌락주의. 그 다음에 플러스 내적 제재. 양심이라는 걸 가져왔잖아. 그래서 요 1번하고 5번, 요게 이제 미리 말하고자 하는 미래공리주의의 특징,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이 문단 괜찮니? 그래서 요 글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글로 넘어가 볼게. 하나 더 있었지. 효용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경제네. 경제 지문이랑 인문 지문을 지금 엮은 거야. 자, 한번 볼게. 1문단.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이 경제에서는 얘들아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봐. 그러니까 선택을 합리적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정의하거든. 그렇게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해서 이 문단 볼게. 효용이란, 그럼 효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자가,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거든? 다시 볼게. 효용이 뭐냐면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뭐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나의 기쁨과 만족감, 이런 게 효용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을 하나 샀어. 그랬을 때 너무 기뻐. 얼만큼 기뻐? 했을 때 그 기쁨의 정도가 효용인 거지. 이해됐지?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 만족을 극대화시키면 합리적 소비를 한 거야. 펜을 하나 샀어. 너무 만족스러워. 그럼 너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야. 펜을 샀는데 뭐 별 필요도 없는데 샀네?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게 아닌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설명하였다. 자, 앞으로 두 가지 얘기할 거라는 거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봐주면 되고, 계속 볼게. 한계 효용이란, 그럼 한계 효용이 뭔지 이 정의부터 알아야겠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계 효용이란 어떤 물건,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소비를 해.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를 한 단위씩 늘려. 그러니까 그냥 이 단위라는 건 뭐 개 이런 식으로 해볼게. 펜을 내가 한 개를 사는데 한 개를 더 사서 두 개를 사. 그리고 세 개를 사. 이렇게 한 단위씩 늘리는 거야. 그랬을 때 추가되는 만족감. 하나를 샀을 때 만족감을 수치로 따져서 10이었어. 하나를 더 사는 거야. 두 개를 사? 그러면 만족감이 8이야. 세 개를 사? 처음보다는 만족감이 확 떨어졌네? 3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추가되는 효용.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해. 얘들아, 보통은 하나씩 늘릴수록 이 추가되는 만족감은 떨어져. 인간의 마음이 보통 그러는 거야. 처음 샀을 때가 가장 기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살수록 점점점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고 봐. 선생님, 전 그렇지 않은데요. 많이 살수록 좋던데요. 이제 그건 이제 개인의 특성이니까 그건 존중할게.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 한계 효용은 추가 효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요게 앞으로 너희가 경제학 지문을 많이 볼 거 아니야.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추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게 편해. 한계는 추가 이렇게. 자, 계속 볼게.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야. 그걸 보이는데 이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요거 하나 나온 거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게 뭐라고?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면 효용, 만족감은 감소하는 것. 알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밑에 예를 한번 볼게. 1문단은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 하지만 얘를 다 충족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원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욕망과 자원의 유한성,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상충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바라본 인간에 대해서 나왔지.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 그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런 존재라고 그냥 경제학자들의 인간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 이것을 제시하였대. 효용 이론.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효용 자체가 뭔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 요거부터 볼까? 효용이란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주관적인 거야, 얘들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 주관적인 기쁨 혹은 만족감이야. 효용의 정의 알아야 돼. 따라서 이 기쁨과 만족감이 극대화되면 합리적 소비가 되는 거야. 효용의 극대화가 합리적인 소비이다. 자,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해 준 게 뭐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일단 알아야 할 것. 한계 효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한계 효용. 얘는 소비를 한 단위 추가하는 거야. 한 단위를 추가해, 올려. 그랬을 때 추가되는 효용. 추가되는 효용. 추가되는 만족감. 이게 한계 효용이야. 일단 정의를 꼭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추가되는 효용,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소비하는 재화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어.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한계의 효용은 줄어든다. 요게 뭐라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중요하겠지? 요거 일단 좀 생각하고 늘어날수록 만족감은 줄어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예를 보자. 산문단이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총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아무래도 그렇지. 나에게 5,000원이 있어. 이 5,000원을 소비할 때 어떻게 사면 가장 만족스럽지? 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하면서 얘들아 일단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 봐. 튀김을 첫 번째로 사 먹었어. 하나. 한계 효용이 16이야. 그러니까 만족감이 16이야. 그리고 나서 튀김을 하나 더 샀어. 추가됐어. 하나가 더 추가됐거든. 하나를 더 사 먹었더니 그때 추가되는 만족감은 8이야. 그러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져.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또 사 먹었어. 3개. 그랬더니 또 절반으로 뚝 떨어져. 4야. 또 사 먹었더니 또 떨어져. 또 사 먹었더니 또 떨어져. 보이지?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한계 효용이 늘어날수록, 수량이 늘어날수록 한계 효용이 줄어들고 있구나. 추가 만족감이 줄어들구나. 초밥도 마찬가지야. 초밥 5개, 5개가 아니야. 첫 번째 먹었더니 초밥의 만족감은 5. 그리고 하나 더 했더니 줄어들었네. 4, 3, 2, 1 이렇게 얘도 한계 효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4문단 볼게. 만약에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해. 그러니까 이 은우는 5,000원밖에 없어. 이랬을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거래. 왜냐면 총 효용이 이게 가장 커서 그러거든. 튀김 3개와 초밥 2개.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37,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요거 물어보거든. 요게 안 어려워. 자, 한번 해볼게. 적어가면서 해볼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은우가 5,000원이 있어. 은우가 쓸 수 있는 돈은 5,000원. 그리고 튀김하고 초밥이 각각 1,000원씩이야. 하나에 1,000원씩. 이랬을 때 은우가 이 5,000원을 쓸 수 있는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적어봐야 돼. 적어보자. 튀김하고 초밥을 사 먹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튀김을 안 사 먹고 초밥을 다 사 먹어. 5개. 가능하지? 튀김 1개, 초밥 4개. 이런 식으로. 5,000원이니까 각각 1,000원씩이니까 튀김 2개, 초밥 3개. 튀김 3개, 초밥 2개. 튀김 4개, 초밥 1개. 튀김 5개, 초밥 0개. 이게 모든 대안인 거야. 선택 가능한 대안. 이랬을 때 총 효용 계산하는 방법. 요거 할 수 있겠어? 자, 봐봐. 초밥 5개만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초밥 5개만 먹는다는 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해서 5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개를 선택했을 때의 만족감은 5야, 효용은. 2개를 선택한 건 추가 만족감은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얘들아, 요거 할 수 있겠어? 1개를 선택했을 땐 5, 하나 더 선택하면 4, 하나 더 3, 하나 더 2, 하나 더 1 해서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게 총 효용인 거야.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15가 나와. 이해되니? 자, 그러면 튀김 1개, 초밥 4개 할 수 있겠어? 튀김 1개는 16이야. 튀김 1개 먹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너무 맛있었나 봐. 16. 그리고 초밥은 4개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4개까지. 이거 계산하면 돼. 이거 계산하잖아. 30 나와. 계산 방법 알겠지, 얘들아? 튀김 2개 16 더하기 8이네.
초밥 3개에 5 더하기 4 더하기 3 계산하면 36 나와. 선생님 이렇게 꼭 계산해야 하나요? 해야 해. 뒤에 문제에서 물어봐. 알겠지? 이거 계산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튀김 3개, 16 더하기 8 더하기 4. 그 다음에 초밥 2개니까 5 더하기 4, 37 나와. 그래서 여기 37로 가장 큰 지점이 여기인 거야, 여기. 튀김 3개, 초밥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야. 튀김 4개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16, 8, 4, 2 더하고 5까지 더하고 초밥 5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35. 그 다음에 튀김 또 다 계산해.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하면 31.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총 효용을 계산했을 때 37로 얘가 가장 크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얘는 할 거라는 거지. 튀김 3개, 초밥 2개를 선택하면 총 효용이 가장 크다. 자, 일단 요거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글로 갈게.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 개 효용을 봤더니 4로 일치한대. 해볼까? 튀김 3개, 한 개 효용 4. 그 다음에 초밥 2개, 한 개 효용 4.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야.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상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정의하였다. 두 번째 정의 나온 거 보이니?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은 뭐냐면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게 효용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만족감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를 하는 게 가장 극대화되는 소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 개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얘들아,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은우라는 애는 튀김 3개, 초밥 2개 먹었을 때 가장 만족스럽지만 이게 다 이렇진 않을 거 아니야. 난 튀김이 별로 안 좋아. 난 초밥이 훨씬 좋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만족감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균등한 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지? 다르지만 균등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개개인마다. 그것에서 소비하는 것, 균등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해됐어? 2번 할게, 얘들아. 2번은 지금 뭘 설명했냐면 한 개 효용 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준 거야. 한 개 효용이 균등하다는 거지, 균등.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됐니? 그리고 얘가 바로 한정된 재화. 그러니까 재화는 얘들아 늘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무궁무진하지 않잖아. 한정된 재화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난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이 10,000원을 가장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선택의 문제에서 답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균등해지는 그 지점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개인에 따라 뭐가 다르냐면 균등해지는 지점. 균등해지는 지점이 다르다. 이걸 써줘야 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요거야. 동일한 지점이, 그러니까 한계효용이 동일한 지점이 효용을 극대화한다. 자, 마지막 오문단 읽어볼게.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이 방금 설명한 게 효용이론인데 합리적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네.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얘들아, 이 말 알겠니?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000원을 얻었어. 그거랑 저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10,000원을 얻었어. 누구에게 훨씬 만족감이 클까? 쌤한테 만족감이 훨씬 큰 거야. 알겠지?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10,000원이 추가적으로 생겼어. 그럼 그 10,000원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많은 만족감을 준다는 거야. 이해됐지? 큰 효용.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잖아? 그러면 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 만족감 10,000원이 없어졌으니까. 그 감소한 거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 10,000원을 얻었을 때 저소득층이 얻는 만족감 중에서 이 증가분이 훨씬 큰 거야. 왜냐면 이 10,000원의 가치는 저소득층이 훨씬 크게 느끼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 효용은 증가하는 거지. 이해되지?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이게 다 경제적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너희 누진적 소득세 부과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네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거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이제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다 분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분배했을 때 만족감이 더 크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누진적 소득세가 효과가 있고, 이건 뭐에 따른 법칙이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나온 어떤 그런 경제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해됐어? 자, 마지막 3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근거를 주거든. 정부의 정책 결정에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걸 들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이 있고 고소득층이 있을 때 저소득층의 10,000원과 고소득층의 10,000원 중에서 만족감이 더 높은 건 이쪽인 거지. 만족감 측면에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10,000원을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주는 이런 식의 방법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표시를 효용이라고 할게. 효용이 높고 효용이 낮다. 상대적으로. 따라서 누진세라는 것을 시행한다. 누진세는 뭐냐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 세율도 높은 것. 이걸 적용하면은 뭐가 높아지냐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높아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높아진다. 자, 이해됐니?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를 16번이라고 아까 했었지. 여기부터 가보자.
16번. 뒤로 가서 이제 문제로 가면 되는데 16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 방금 읽은 이제 미래 공리주의랑 효용 이론에 대한 내용이야. 1번.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얘들아 이거는 나에만 해당하는 거지 미래 공리주의는 재화 선택하고 상관없어. 그 다음 2번.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 과정은 나 설명 안 했고 나에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근거로서 효용 이론을 든 것뿐이야. 그래서 아니고 3번.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가에만 해당하는 거지. 쾌락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자기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 뭔가 싶을 텐데 인간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향성,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깊이 생각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얘들아, 요거 4번인 거 알겠어? 가에서 자기 이익 지향성을 고찰했다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 부분 봐봐.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자기 이익 지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거야. 그치? 미래 공리주의에 따르면 양심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거 다 이익을 지향하는 것 얘기하고 있잖아. 여기 나에서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효용이론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용이론. 그래서 4번이 답이야. 그 다음 5번.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 이런 거 나온 적 없고. 그래서 16에 4번 해주면 되고 넘어가 볼게.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보고 왔어야 되는구나. 기억 좀 볼게. 기억이 이거야.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공리주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점 있었어 얘들아. 문제점 2가지가 있었거든. 이거는 동물만 행복한 거 아니야? 동물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 이런 비판이랑 이기심이라는 본성하고 최대 행복 추구가 상충한다. 이거 해결했대. 미리. 그러면서 이론을 발전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래 이론을 정확히 설명한 걸 찾으면 돼. 1번.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미리 쾌락의 개념 자체를 수정한 적 있어? 없었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것의 효용을 계량화하여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잴 수 있다. 계량화하는 건 이미 밀 이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뒤도 뭐 적절한 건 아니고 여기 개념을 수정한 건 완전 틀렸고 2번. 쾌락의 질적 차이와 쾌락의 질적 차이 미리 말한 거 맞네. 내적 제재 양심에 대해서 연구하여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거 완전 맞지 않니? 미리 얘기한 2가지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 질적 차이랑 내적 제재. 그래서 맞는 거고 3번 볼게. 쾌락의 원천들을 밝히고 그것의 동일성을 규명하여 쾌락의 개념을 정교화. 쾌락의 원천.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 쾌락,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의 동일성을 규명한 적 없잖아. 2개 다르다 그랬잖아. 같지 않아. 그래서 틀린 것. 4번. 쾌락의 경험이 인간의 동물적 욕망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화. 영향을 분석하지도 않았고 제도화하지도 않았다. 5번.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하고 고급 쾌락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5번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거든. 잘 볼래?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한 건 아니야 얘들아. 저급 쾌락이랑 고급 쾌락을 나누고 고급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야 라고는 했지만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5번 틀렸어. 그래서 17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18번 갈게.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아까 전에 표로 그려진 것을 지금 여기선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여기가 나온다면 요 그래프 같이 나올 확률이 큰데 지금 예산 제약서는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어서 요렇게 된 게 5,000원, 얘 지금 5,000원 있다 그랬잖아.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A하고 B밖에 선택을 못 하는 거야. 5,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C, D, E는 못 사.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얘들아 이렇게 좀 해볼게. 이게 지금 X축이 튀김이잖아. 튀김. 그래서 X가 튀김, Y가 초밥 했을 때 우리 다 써볼게. 그냥 연습이니까.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A는 튀김 3개, 초밥 2개. 맞지? 튀김 3개, 초밥 2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잖아. B는 튀김 2개, 초밥 3개. C는 튀김 2개, 초밥 2개. D는 튀김 3개, 초밥 3개. E는 튀김 4개, 초밥 2개. 얘들아 그러면 CDE가 왜 예산을 벗어나는지 보여? 얘는 4,000원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0원이 남아서 안 되고 얘네들은 6,000원이잖아. 5,000원을 벗어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5,000원을 딱 써야 하니까 A하고 B가 지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얘들아 총효용 구할 수 있어. 총효용. 우리 아까 전에 표에서 구해봤지. 그런 식으로 구했을 때 얘들아 이거 너희 구해봐. 우리 A는 아까 구했거든. 37. B는 36. C도 구하면 돼. C 구하면은 33 나와. 33. 그 다음에 D 구하면 40 나오거든. E 구하면 39 나와. 알겠지? 그럼 선생님 40이 가장 큰걸요? 40 여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선택을 못하지. 5,000원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거 본 다음에 문제를 보자. 선지를 보자.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얘들아 A는 5,000원의 예상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지? 37이니까. 맞네. 2번 소비 선택 지점이 A에서 B로 달라지면 동일한 예산에서 총 효용이 작아진다. 맞네. 작아졌잖아. 3번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하고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하는 거 맞지? 4개 샀으니까 총 효용도 33으로 작아진다.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맞지? C는 4,000원, A는 5,000원. 총 효용은 커진다. 맞네. 5번 D, E는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맞네. 6,000원.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 E는 39, D는 40. 작네. 그래서 5번. 구하는 게 나온다고 했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19번 볼게.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얘들아 가는 뭐냐면 최대 행복의 원리.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뭐냐면 한계, 효용, 균등의 원칙. 한계, 효용, 균등. 이거야. 자, 그럼 볼게.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교육적 경험을 쌓아서 실행될 수 있다고 했거든? 요거 기억날까? 요거 어딨냐면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양심, 내적 제재가 함양된다 그랬어. 그럼 이 말은 뭐야? 교육을 통해서 내적 제재가 함양된다. 그럼 교육을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맞는 거야. 2번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우리 이거 아까 얘기했지? 개인에 따라서 균등하는 지점은 다 다르다.
다 만족감이 다르니까. 3번,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의 이익이다. 얘들아,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서 사회를 생각 안 하거든. 개인만 생각해. 그래서 틀렸어. 그렇다면 최대 행복은 개인 플러스 사회니까 개인의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답 3번이고 4번,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맞고 5번 둘 다 이익의 극대화 맞겠지. 그래서 19번에 3번 해주면 돼. 자, 20번 볼게.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지금 쭉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고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할 거야. 기부한 금액은 2배의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 하면서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제 효용을 비교할게. 아무도 기부를 안 해. 그러면 각자 10만 원의 효용. 모두가 기부해 20만 원의 효용. 그런데 한 사람, 이것도 상관없다.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 원,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20만 원. 4명이 10만 원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안 해. 그러면 한 사람은 16만 원, 안 한 사람은 26만 원. 이렇게 효용 비교했어. 그 다음 실험 결과. 한 40에서 60% 정도 기부, 한 절반은 기부했고 일부는 기부 안 했고 기부한 실험 참가자들은 이타적 마음 때문에 아니면 자부심 때문에 기부의 이유였다. 이렇게 밝혔대. 그냥 이렇게 읽고 나서 선지가 생각보다 쉽거든. 한번 볼게. 밀은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의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얘들아 이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은 정신적 쾌락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밀이 정신적 쾌락을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맞는 거거든. 그 다음에 2번, B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얘들아, 요거 잘 볼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요게 뭐였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건 뭐였냐면은 이거의 개념 자체가 재화의 수량을 한 단위씩 올릴 때마다 만족감 자체가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였어. 이게 한계효용 체감, 감소한다는 거야. 체감의 법칙이거든. 그런데 기부자랑 기부하지 않은 자가 효용이 다르다. 잘못 적용한 거지. 그치? 이거는 하나씩 더 무언가를 살 때, 무언가를 더 할 때 만족감이 조금씩 추가 만족감이라고 정확히 쓰자. 추가 만족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추가 만족감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아예 그거랑 상관없는 내용으로 매칭을 한 거지. 그래서 답 2번이야. 3번.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합리적 선택.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밀의 입장에서는 기부하지 않은 애는 어떤 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은 거니까 양심을 위반한 것. 이렇게 본 거고 자기의 이기심을 따른 거잖아.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냥 합리적 선택 때문에 안 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고자 하는 존재라고 경제학에서 정의하니까. 4번,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이타적 마음, 아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했다 그랬으니까 동료를 자기처럼 여기는 사회적 감정. 그 다음에 B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 이렇게 이해하겠군. 각각의 입장에서 해석한 거니까 맞고. 5번 밀은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
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얘들아, 요거 맞지?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랑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게 개인이 기부하는 행위랑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뭔가 보기를 보고서는 막 계산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좀 디테일한 상황을 주고 가, 나, 그를 그냥 적용해서 푸는 문제였어. 20번에 2번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 21번은 얘들아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답이 5번이거든? 나머지는 너희가 여기다 다 단어를 쓰고 거꾸로 그렇게 익혀주면 돼. 이거 지금 기본적인 단어들 나온 거여서 모르는 단어 익혀주면 되고, 요게 이는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 창출. 만들어내는 건데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는 건 배출이야, 얘들아, 배출. 그렇기 때문에 21번에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두 지문이어서 너무 길어졌어. 얘 복합 지문이어서 설명이 좀 길어져서 좀 미안하고, 여기까지 할게. 너무 고생 많았어.